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62번 프린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사 안에서도 어떤 부분 공부하고 있죠? 네,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을 공부하는 해방 3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 3년사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광복, 해방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 2시간 동안 공부한 59번 프린트의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해방 3년사 두 번째 내용, 바로 무엇?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실패한 이후에 분단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그 뒷이야기를 봐야죠. 네, 단독정부, 분단이 결정된 이후 이 나라 38선 이남 지역에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단독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걸 이번에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자, 여기서도 또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볼 때는 첫 번째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볼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이 과정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친일파 처리, 반민특위, 그리고 농지개혁,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해방 3년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대해 공부하는데 두 가지를 공부할 거다. 첫 번째는 정부의 수립 과정, 그리고 그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해방 3년사가 끝나는 거야. 자, 얘들아 봐봐. 해방 3년사, 해방 이후 3년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 해방 3년사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 어떤 노력을 했느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분단이 결정된 이후 38선 이남, 이 남쪽의 단독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는 또 두 가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미소공동위원회 두 번 열렸습니다. 1차와 2차. 1차는 언제였죠? 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고, 이 3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해서 좌익과 우익이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통일된 정부 수립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이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의 참여 범위를 놓고서 갈등하다가 결렬했죠. 미국은 찬반 모두, 소련은 찬성하는 단체만, 여기서 결렬되고, 그 이후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단독정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실현칙을 발표하지만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심화, 여운형의 암살, 좌우의 불참, 이런 이유로 결국에는 이 좌우합작위원회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열리는 거예요. 회의 주제는 똑같아. 약속한 대로 이 나라에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거냐, 똑같은 주제로 갈등하고요. 입장도 똑같아. 소련은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만, 미국은 찬성이건 반대건 모두 결국 또다시 결렬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 문제를 어디 넘겨요? 유엔에 넘기죠.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죠? 네,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를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보내지만 북한이 거부하죠. 인구가 적으니까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엔 소총회가 열립니다. 이거 뭐라 그래? 그지? 우리 유엔에서 보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 감독하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 거기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남한밖에 없죠. 남한의 단독선거 48년 5월 10일로 날짜까지 땅땅땅 정해준 겁니다. 자, 이런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저번에 지난 시간에 봤던 김규식의 무슨 협상? 남북 협상.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에 있었던 4.3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풀이는 제가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 여러분, 얘들아,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을까 적을까? 네,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땐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시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온 이 간첩 사회주의 남로당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서 3.1절 기념행사 때 이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5월 10일 날
이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열린답니다. 단독 선거는 결국 단독 정부 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이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위에 나선 거야. 바로 뭐에 대한 반대 시위? 5월 10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는 50총 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제 참여한 건데 이건 너무 군인과 경찰들이 가혹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진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간첩들의 주도로 결국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더 가혹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시위를 진압을 할 거면 이 간첩들만 잡아들이면 되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억울하고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마구잡이로 군인과 경찰이 약살을 한 거예요. 당시 제주도 인구가 20만인데 이 4.3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야. 인구의 10분의 1이 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주 4.3 사건이다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치 판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미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름으로 이 4.3 사건, 제주도 4.3 사건은 국가가 공권력을 과도하게 투입해서 억울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사과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 남북협상 4.3 사건은 모두 뭐가 열리기 전 50총선거가 열리기 전에 50총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로 나온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는 열리죠? 네, 유엔이 결정한 이 50총선거는 계획대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선거 50총선거인데 이 선거는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대선거와 총선거 두 개가 있어요. 이 대선거는 줄임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대선이라 그러고요. 총선거는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냐?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 그래서 뭐 대선 후보, 뭐 이재명, 윤석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거야 뉴스에. 대통령 뽑는 거고 총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 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뽑아요? 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뽑죠.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발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직선제라 그래요. 국민이 직접 선발한다. 직선제. 그리고 이거랑 또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얘들아, 이론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우리 국민들 모두 국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당장 선생님이 내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 정치할 거야 이러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수업을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힘드니 국민들이 누굴 뽑는 거야?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여 자신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대신 이끌어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 의해 선발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거한다. 이걸 뭐라 그래? 간선제라 그래. 간선제는 누가 뽑는 거예요? 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민에게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간선제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아요.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 이 국민들에 의해 선발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치면은 약간 육조직계제가 직선제, 의정부 소파제가 간선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 50총선거 무슨 선거라고요? 50총선거라고요. 자, 이 말은 누굴 뽑는 선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총선거니까 누굴 뽑는 거야?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50총선거는. 자, 이 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는 남북한 모두에서 열렸나요? 아니죠. 어디서만? 그렇죠. 남한에서만 열린 남한의 단독 총선거입니다. 남한의 단독 총선거예요. 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50총선거는 왜 중요하냐? 민주주의의 모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선거입니다. 바로 뭐냐면 처음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래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돼요. 어떤 국민에게 투표권을 줄까요? 뭐 여러분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만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면 쌤 같은 사람은 평생 투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녀 누구나 일정 나이 이상만 넘어간다면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선거라 그래요. 오늘날은 그 나이 기준이 뭐죠?
네, 만으로 18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3 때 투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나이가 조금 달라서 지금이랑 지금은 만 18세지만 이때는 만으로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으로 2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피선거권, 선거를 당할, 그러니까 후보로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모두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 선거. 그럼 투표권을 주는데 몇 표씩 줄까? 뭐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아니 공부 못하는 사람 막 조금 주고 아니에요.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투표권을 준다. 보통 선거. 그리고 투표권을 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한 표씩 준다. 평등 선거. 삼성회장 이재용이나 이현규나 똑같이 한 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투표 여러분 하실 때 엄마 나 학원 가야 되니까 엄마가 대신 갔다 와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직접 본인이 가서 해야 돼요. 직접 선거. 그리고 여러분이 누굴 뽑았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굳이 여러분이 커밍아웃 하지 않는 한 절대 모릅니다. 비밀 선거. 이렇게 이 남한의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총선거인 50총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이 모두 적용된 선거입니다. 이때 선거 참여율이 무려 95%였어요. 95%. 지금 총선 참여율이 60%만 넘어도 야 투표 많이 했다고 좋아하는데 이때는 95%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서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된 나라에서는 너희가 나라의 주인이래. 너희 손으로 대표를 뽑으래.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 해봤으니까 이 투표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건데 오늘날은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투표날에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회의원 임기는 무조건 4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년. 근데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뽑힌 50총선거 때 뽑힌 국회의원들만 임기가 절반인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때만 임기가 2년이야. 왜 이때만 임기가 2년이냐? 이때 뽑은 국회의원은 나라를 다스리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얘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느냐? 나라가 만들어질 거면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죠? 그 나라의 근본 운영 원리인 법이 필요하고 그 법 중에 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 헌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근본 운영 원리인 헌법을 만들어라. 그것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라는 임무를 가지고 뽑은 게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야. 헌법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의원들을 뭐라 부르냐? 헌법을 만드는 의원이라 그래서 재헌의원이라 불러요. 제작한다. 무엇을? 헌법을 만드는 의원, 재헌의원이고 이런 재헌의원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재헌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인 이 50총선거 결과 뽑힌 이 재헌의원, 재헌국회는 어떤 사람들이 뽑혔을까? 우리 한번 결과를 볼까요? 두구두구두구 투표 결과입니다. 재헌국회 소속 정당별 의석수라고 나옵니다. 가장 많은 게 어디입니까? 네, 무소속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정당 정치,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정당 정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무소속이 제일 많았다는 거니까. 오늘날이랑 참 다르죠? 오늘날은 무소속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잖아요. 다 정당을 가지고 나오니까. 정당 정치의 미발달. 그리고 무소속을 제외하면 누가 제일 많아요? 네, 대한독립촉선국민회라고 해서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됐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이승만이 인기가 많아서 뭐 러블리 섹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이벌이 없어요. 이승만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여운형, 박헌영,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죠? 일단 여운형은 암살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김규식은요, 이 50총선거에 참여를 애초에 하지 않아요. 왜? 이 50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김규식은 이 단독선거에 반대하면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남북협상을 열었죠. 그때 협의했던 조건이 뭐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절대 단독선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을 따르는 이 남북협상파는 단독선거에 반대한다. 이래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단독선거에 반대한다. 이래서 이 50총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사회주의 세력은요? 사회주의 세력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독선거에 반대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줘야 돼 이래가지고 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한의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이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뭐 뽑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무소속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첫 번째 선거인 50총선거에 대한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 재헌국회에 관한 내용도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50총선거 결과 뽑은 의원들 우리가 뭐라 부르죠? 재헌의원, 임기 2년 재헌의원. 왜 임기가 2년이었죠? 왜 이름이 재헌의원이죠? 그죠?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제대로 법을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죠? 그 뭐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재헌의원들이 만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헌법을 만듭니다. 재헌의원들, 재헌국회가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이에요. 이날이 바로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뭐로 기념하죠? 네, 재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 총재 구성이냐?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간다? 나라의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발한 국민들의 대표들,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다스린다. 바로 공화정.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 선발된 대표들에게도 권력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 개로 쪼갠다.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세 가지로 쪼갠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국민의 대표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 오늘날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죠? 네, 5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남았으니까 다음 대선 후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 이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국회의원과 똑같았어요. 누구랑? 국회의원이랑. 그럼 몇 년이죠? 여기서 2년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기본 4년이야. 근데 이 재헌의원들만 특별하게 헌법 만들려고 이때만 2년인 거예요. 원래 4년이야. 자,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가 국회의원과 같다는 건 몇 년이라는 거죠? 임기가 4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몇 번까지 가능하냐? 이때는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2번까지. 그러니까 한 번 4년 임기 끝나고 다시 한번 후보 등록해서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중임 가능. 그러니까 당선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몇 년까지 가능한 거죠? 4 더하기 4. 8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뽑냐? 오늘날은 국민들이 직접 선발하는 직선제지만 이때는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시스템이었어요. 국회의안.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임기 4년의 중임 가능 국회의안 간선제 시스템. 이거 어디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오늘날의 미국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신생 대한민국이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건 지금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누가 간선제라는 시스템 하에서 국회가 뽑죠. 그럼 국회가 누굴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우린 이미 배웠죠. 50총선거 결과 이 국회에서는 무소속을 제외하고 누굴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그죠?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혔어. 당연히 대통령은 누가 뽑히죠? 이러면 네, 이승만이 뽑히게 됩니다. 자, 여기 부통령은 이시영.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요. 그 신민회, 기억나요? 신민회에서 600억의 집안, 이회영 및 6형제. 이 신민회 회원으로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온 전 재산을 처분해서 600억의 재산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요람인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그 이회영 및 6형제. 그 6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형들 다 돌아가시고 이분만 남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 바뀌잖아요. 부통령이 바뀌는 이유는 6.25 전쟁 중이야. 이때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보도연맹 등등 이런 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이제 이시영이 나는 더 이상 이 정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러고 사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세요?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농담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통령의 임기나 뽑는 방법이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외에 민주주의 공화정, 삼권분립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임시정부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임시정부 시스템이 그대로 온 거잖아. 임시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임시정부에게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뭐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헌법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런 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그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겠다. 첫 번째, 친일파를 처벌하겠다. 두 번째,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농민인데 이 농민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 농사지을 농지가 없다.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나눠주겠다. 농지개혁. 이 두 가지를 꼭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토지개혁이라 쓰시면 틀립니다. 북한이 한 게 토지개혁이고 남한은 농지개혁이에요. 용어가 완전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문 한번 볼까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재헌헌법 조항이 나와 있죠. 나머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건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블라블라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농지개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바로 친일파를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민특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후 이 법에 근거하여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정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건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국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졌을까? 종소리도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런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먼저 하고 의원들을 뽑고 그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순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만든 날이 48년 8월 15일이에요. 자, 해방된 지 정확히 몇 년 만이죠? 네, 3년. 날짜도 8월 15일이죠. 이거는 의도한 거예요.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날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랑 분리된 이날부터가 진정한 이 나라의 시작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일부러 8월 15일을 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용어로 논란이 있죠. 그죠? 광복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진정 이 나라의 시작은 45년 8월 15일인데 그게 분단됐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고 건국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48년 8월 15일 이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 아니냐. 북한과 분리된.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 이래서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이제 좀 중점으로 보느냐 통일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디에 이제 좀 더 가치를 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용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걸로 알고 계시면은 이런 시사적인 그런 이슈를 접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북한이 나섭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거죠. 아,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남북협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선거도 안 하고 정부 안 만들고 기다렸는데 이 싸가지 없는 남한 놈들이 지들이 먼저 단독 선거하고 먼저 법 만들고 먼저 나라까지 만들었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만든다 하고 만들어진 게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든 지 얼마 지나서죠? 4주일 정도 지나서네요. 그래서 북한 최대 국경일이 이 구구절이야. 9월 9일 구구절. 자, 이거 이제 거짓말인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면 우리가 나라를 만든 지 4주일 만에 국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국가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배워가 알고 있어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될 때부터 이미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민주개혁, 토지개혁 등으로 이미 그들만의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엔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걸 기다리고서 건국의 명분으로 이용한 겁니다. 단 예상하지 못한 것은 유엔이 우리 한반도를 아니 대한민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봤던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맨 처음에 여기 뒷장에 나오는 거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나라에 선거를 할 거고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를 할 거다라고 했고 우리 남한만 오케이해서 결국 선거 가능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관리하에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가 열리고 지금 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유엔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던 이 남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합법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 정부가 선거가 가능했던
우리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관리하에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이 간첩들의 선동으로 시작됐는데 너무나 이 군인과 경찰들의 가혹한 진압으로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던 이 4.3 사건 있죠. 근데 이 4.3 사건은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진행형이었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제주도에 뭐가 있어요? 한라산을 포함해 산이 굉장히 많잖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서 산에 숨어 들어간 거야.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숨어들고 산으로 숨어들고서 이게 진압이 안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4.3 사건이라는 게 50 총선거 열리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야. 진압이 안 된 거야.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내비둘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좀 볼게요. 제주도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수 아십니까? 장범준 여수 밤바다 이거 하잖아요. 죄송해요. 노래 이상하게 부르네요. 여수와 그 여수 옆에 있는 순천 이 두 지역의 군부대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지금 당장 무장하여 제주도로 출동해서 이 제주도를 빨리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간첩들이 이 군부대까지도 포함이 돼 있던 거야. 그리고 선동하는 거죠. 주변 동료들을. 말도 안 된다. 같은 동포에게 총을 거두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를 그러니까 명령을 동족을 학살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대한민국 정부를 엎어버리자 해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가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제주도 4.3 사건은 정부 수립 이전, 50총선거 이전이지만 여수 순천 사건은 그거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 날짜가 잘못됐죠. 10월 19일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1년의 과정을 총 7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헌법에서 약속했죠. 이 헌법으로 나라를 만든다면 친일파를 처리하고 농지를 나눠주겠다. 약속했으면 뭐 해야죠? 지켜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친일파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드냐? 무엇을 만드냐? 반민족 행위. 말 그대로 반민족 행위라는 게 뭐예요?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 친일 행위를 말합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줄임말로 반민특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민특위. 자, 그리고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막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잡아들였으면 뭐 해야죠? 벌을 줘야겠죠. 벌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에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때 이건 또 줄임말로 반민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반민특위나 반민법은 이 공식적인 학술 용어로서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국회 안에 반민특위라는 특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잡아들이고 반민법을 제정해서 이제 친일파들에게 막 벌을 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친일파를 잡아들여서 여기 보시면은 반민특위가 했던 활동들이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죠, 여러분들. 이때 굉장히 많은 친일파가 잡혀 들어와요. 특히 이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던 사람도 있어. 독립운동가였다가 결국에 일본에게 변절자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광수. 그 자치론 기억나요? 민족개조론. 독립을 포기하고 그 20년대 등장했죠. 20년대에 이제 일본의 문화통치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분열하면서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오잖아. 말 그대로 일본과 뭐하자? 타협하자.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뭐만 제대로 하자? 자치나 제대로 하자고 했던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기회주의 이거의 시작을 알렸던 게 이광수잖아요. 민족적 경륜.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이자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참여했던 최린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김원봉을 잡아서 고문했던 악질 친인 경찰 노덕술, 뭐 그 외에도 윤치호 등등등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잡혀온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이광수는 난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난 망할 줄 몰랐다. 되게 뻔뻔하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최리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난 역사의 죄인이다.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를 반민특위의 이름으로 저를 꼭 사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사형에 처해졌는지 이 과정을 꼭 역사에 기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의 말이 윤치호는 친일이야말로 애국이다. 나는 친일을 통해 애국을 했다. 라고 했던 뻔뻔한 사람이었고 노덕술은 한술 더 떠요. 나 잡아들인 니들 반민특위 위원들야 내가 니들 얼굴 기억했어. 니들 나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들 내가 얼굴 기억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미안한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이런 반민특위의 친일파 처리 활동 이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일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긍정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본인도 독립운동하고 친일파를 처벌하겠다는 거에 누가 반대하느냐 할 수 있는데 아니었어요. 이승만 정부는 이 반민특위 활동에 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저는 항상 저의 역사적 관념을 여러분에게 주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승만의 입장, 이승만 정부의 입장과 반민특위 입장을 모두 설명드릴 거야. 이승만의 입장, 반민특위 입장을 모두 설명드릴 거니까 제가 양쪽 입장을 다 전달드릴 거니까 듣고서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세요. 항상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승만 정부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문제인 친일파 청산보다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강력한, 튼튼한, 안전한 반공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반공체제를 만들려면 친일파를 처벌해서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38선 이북 지역에 누가 있죠? 김일성과 그들을 따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 빨갱이들이 언제 이 나라를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저 위에서 김일성을 따르는 이 빨갱이들이 이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경험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친일파를 처벌하면 안 되냐? 여러분 인정하긴 싫지만 이 친일파들은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에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었거나 행정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 나라의 치안과 행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소중한 인적 자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과거의 문제인 친일파 청산으로 인해서 이 경찰, 공무원들을 다 처벌해버리면 이 나라의 행정과 치안에 큰 공백이 다가오고 혼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혼란기에 저 빨갱이들이 밀고 내려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반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 전직 경찰, 공무원인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게 이승만의 입장. 자, 두 번째, 반민특위 입장을 설명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친일파 처리가 과거의 문제고 반공체제는 미래를 위한 문제라고요. 마치 친일파를 처리하는 게 과거에 발목 잡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일파 처리야말로 이 신생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35년 동안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이 친일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벌 받는다는 정의 구현으로서 벌을 받는다, 민족을 배신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상상하기도 심지만 다시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1번 가족, 생명,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독립운동의 길. 2번 일본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친일의 길. 단 여러분이 일본에게 빌붙어서 친일을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그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일본에게 빌붙는 과정에서 얻은 정치, 경제적인 권력과 부는 그대로 해방 이후에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 하실 겁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누가 합니까? 누가 나라의 위기를 보고 싸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친일파를 청산하는 모습을 역사에 남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절대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겁니다. 이 친일파 청산이야말로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게 반민특위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찬성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승만 정부는 뭘 택한 거죠? 네, 이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체제 구축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생각해봐야 되나. 지금 이 강력한 반공체제 구축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지? 경찰 공무원 출신들인 친일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승만 정부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 반공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전직 공무원 경찰 친일파들이 필요하다면 반민특위가 친일파들을 처벌하게 내비두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 반민특위 활동을 막아야겠지. 어떻게 막느냐? 그 막기 위한 명분이 바로 뭐냐? 빨갱이가 나타났다. 간첩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반민특위를 이끌고 있는 이 반민특위 위원들은 김일성이 보낸 간첩들이다.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왔냐? 이 나라의 안전에 꼭 필요한 공무원과 경찰 출신들,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잡아들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행정과 치안에 혼란을 유발하라는 이런 지령을 받고 내려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경찰과 공무원들을 다 처벌해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라는 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뿌락치 간첩들이다 라고 순식간에 반민특위 위원들한테 뿌락치 간첩 프레임을 딱 씌워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반민특위 위원들이 만약에 이 말대로 북한이 보낸 뿌락치 간첩이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이 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경찰 공무원을 잡아들인 뿌락치라면 이 반민특위에게 잡혀온 이 친일파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고한 희생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공무원, 경찰, 친일파들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덕술이 이 사람 기억나죠? 노덕술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미군정이 이제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하는 과정에서 벌받지 않고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좌익과 의대 갈등이 심해질 때 스스로를 우익에 흡수시킨 다음에 반공투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고문하게 됐죠. 이 노덕술, 악질 친일 경찰, 이 노덕술의 부하 경찰들도 다 친일파입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씨 대장님 잡혀갔어. 그럼 대장님 당하고 나면 그 다음 내 차례인데 했는데 이게 웬걸? 정부에서 너희 대장님을 잡아간 저 반민특위 위원들은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래. 너희 대장님은 억울한 사람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한 대장님 구해야겠지. 그래서 정부에게 명분을 받은 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빨갱이 새끼들아! 이러고 폭행하고요. 갇혀있던 노덕술을 포함한 이 친일 관리, 공무원, 경찰들을 다 풀어줍니다. 노덕술은 부하들의 호의를 받고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이걸 모티브로 만든 장면이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재판 장면입니다. 보시면 거기서 이제 이정재 씨가 맡은 염석진 마지막에 재판을 받죠. 그 재판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중의 반응이 극명히 나뉘어. 어떤 관중들은 막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반민특위 법정이라고 딱 뜨고 이제 검사가 염석진의 친일행위를 입증할 증인을 신청합니다 했는데 증인이 죽어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방해 공작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정재, 염석진은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법정을 나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오는 그 이정재 앞에 경찰들이 나와서 쫙 경례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좀 걷고 싶구만. 좋은 세상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세상. 그리고 이렇게 딱 양복 입고서 멋있게 걸어가는 그 이정재, 염석진 앞으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북진 통일 이룩하자 하면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념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염석진의 마지막 재판 장면이 그 노덕술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반민특위 사건. 영화에서야 이제 안옥균, 이게 전지현 씨가 맡은 안옥균에 의해서 정의구현 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노덕술은 받은 훈장만 4개예요. 뭐 무공훈장, 화랑훈장. 자, 그리고 이렇게 국회 뿌락치 사건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으로 이 반민특위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부는 결정타를 먹입니다. 이 반민법으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통기한인 공소시효를 2년에서 1년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반민특위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국회 뿌락치 사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반민특위는 실패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다 무효화되잖아. 이건 반민특위 활동할 때 이기고 결국 다 국회 뿌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공소시효 축소로 결국에는 반민특위는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반민특위 이름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프랑스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해방된 이후에 나치에게 조금이라도 협력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 처리합니다. 용서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프랑스가 이렇게 칼같이 처벌할 수 있던 이유는 프랑스는 우리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없었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만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건 이때야 북한이 위험하니까 반공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금 현대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얘들아 북한이랑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따라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위험하지 않아. 이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막 전전긍긍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나라가 안전해진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이 친일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과거를 조사해서 이 친일 행위자들을 명명백백 밝혀내자라고 이 친일파 청산, 친일파 조사,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자라고 하면 반대쪽에서 빡 나오죠. 어떤 반응이 나와?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거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곧단 소리래요. 자, 이 말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반민특위 활동이 실패하면서 결국 처벌받지 않고서 이승만 정부에 그대로 등용이 된 경찰, 공무원들의 이 나라의 기득권층으로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의 기득권자들이야. 이 사람들 후손들이 이때 이제 벌받지 않은 공무원, 경찰들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의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 친일 문제를 조사하자 그러는 건 자기 조상님들의 잘못을 뒤집어 엎자는 거거든? 동의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참아. 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친일파인데 우리 할아버지 욕하지마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허허 언제까지 과거 문제를 가지고 그럴 거냐 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순진하게 섞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 웹툰 작가가 자기 SNS에다가 독립운동가 후손의 가난한 그 쓰러져가는 집과 친일파 후손의 의리의리한 집을 찍어서 SNS에 올린 다음에 친일파들은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거고 독립운동 후손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유의 글을 올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왜 독립운동 후손들이 가난하고 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잘 살죠? 정말 노력을 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배우시면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친일파 처벌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어쨌든 실패하게 되고요. 반민특위 활동은 두 번째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겠다? 농지를 나눠주겠다. 바로 농지개혁이에요. 왜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배경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가 불균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20년대 한미정식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땅을 다 뺏겼잖아. 친일 주주들에게. 그지?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광복 직후 우리나라 농민들의 계층별 분포도예요. 소작농 거의 49%. 와 이게 너무한 거죠. 거기서 자소작농, 얘들아 자소작농은 말이 좋아 자소작농이지 자기 땅만으로는 생기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소작농까지 같이 하는 거야. 거의 사실상 소작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소작농만 거의 얼마예요? 소작농만 거의 80%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0%가 넘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은 겨우 13.8%. 이 중에서 지주는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도 안 되는 2, 3%에 달하는 지주들이 전체 땅의 거의 8, 90%를 갖고 있는 극단적인 불균형의 상황이었죠.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면 이런 불균형한 구조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농민들을 억울하게 땅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고 또 여러분들 사람의 불행은 비교해서 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친구는 이뻐해주고 어떤 친구는 막 괴롭히고 이러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뭐라 그래? 쌤, 왜 쟤한테 뭐라고 안 하고 저한테만 뭐라 그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남한 농민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굽니까? 북한 농민들이에요. 왜? 우리 이미 배웠죠.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릴 때부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개혁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했죠. 물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경작권을 주는 거지만. 이러니까 남한 농민들이 더 터지는 거야. 북한의 김일성은 땅 나눠주는데 나만 이승만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땅을 나눠줘야겠다 생각하는데, 북한은 토지개혁, 남한은 농지개혁. 이게 뭐냐면은 그 범위가 달라요. 북한은 산이건 강이건 하천이건 뭐 해안가건 모든 토지를 다 이 분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고, 남한에서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만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 농지개혁 용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농지를 나눠줘야 될까?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 아니죠. 누구한테? 농민. 정확히 말하면 자기 스스로 직접 땀 흘려서 밭 갈면서 일하는, 자기 스스로 직접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경자 유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경자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경, 밭 갈 경, 자, 사람, 자. 밭을 가는 사람만이 유, 가져야 한다. 무엇을? 전, 토지를. 밭을 가는 경자, 농민만이, 경자, 밭을 가는 사람, 농민이죠. 이 밭 가는 경자, 농민만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이 나오죠? 경자 유전, 경작하는 농민이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원칙. 이런 원칙 아래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흠이 그랬죠. 원칙에서는 갈등이 안 생겨. 지금 이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지들의 땅을 국가가 일단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이 직접 농사짓는 경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어야 한다. 이 경자들이 땅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항상 갈등 어디서 나와? How. 방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주들에게 땅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배분할 것이냐. 방법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우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주들에게 땅을 갖고 올 때는 대가를 주고 유상매입, 그리고 나눠줄 때는 유상분배. 유상분배에 이렇게. 자, 이렇게 유상매입과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지주들에게 땅을 돈 주고 사와서 농민들에게 땅을 줄 때는 돈을 받고 판다라는 이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농지를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 아래 직접 땀 흘려서 농사지는 농민들의 이 땅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원칙 아래 어떤 방법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법으로 농지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뜻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주들에게 땅을 사오고 어떻게 나눠주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반 학생 예를 들겠습니다. 수진이가 지주예요. 친일 지주였어. 땅이 100만 평이 있어. 와,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서 가난하게 일하는 소장농 나윤이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수진이에게 땅을 사오느냐? 여러분들, 얼만큼 봐봐. 일단 얼만큼 사올 거고 어떻게 사올 거냐? 유상매입 원칙, 국가가요 이제 정합니다. 개인이, 한 집안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맥시멈, 상한선을 딱 정해놔요. 이 국가가 정해주는 일정 범위만큼의 땅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한선, 국가가 정해놓은 이 맥시멈, 상한선을 초과하는 토지는 무조건 국가에게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우리가 사겠다는 거야. 저 팔기 싫은데요? 안 돼. 의무적으로 무조건 팔아야 돼. 법이야. 어기면 감옥 가.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토지 소유에 뭘 정한 거죠? 맥시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 맥시멈을 딱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맥시멈을 얼마로 정했느냐? 3정보. 에? 정보요? 뭐 정보사회 컴퓨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정보는 여기 나오죠? 뜻풀이. 토지를 헤아리는 면적의 단위입니다. 1정보가 얼마라고 나와요? 3,000평이래. 자, 근데 지금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몇 정보래? 3정보래. 1정보가 3,000평인데 3정보라면 3,000 곱하기 3은 네, 9,000평.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 맥시멈을 얼마로 둔 거야? 3정보 9,000평으로 둔 거고, 이걸 초과하는 토지는 어떻게 한다? 국가에게 팔아야 되고, 그걸 국가가 돈 주고 사겠다는 거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럼 후진이는 땅 얼마나 팔아야 돼요? 지금 3정보 9,000평을 초과하는 99만 1,000평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팔아야 돼. 근데 왜 3정보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왜 3정보냐? 왜 9,000평을 토지 소유의 맥시멈으로 설정했냐? 나름 과학적 근거가 있어.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정부가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매상으로 정한 거네. 이거를 경작 상한선을 봤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 가족이 소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 집안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최대 넓이가 3정보라고 봤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본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작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만큼만 가져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윤이 같은 후작농에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 지금 이제 국가는 후진이한테 지금 99만 1000평의 땅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3정보씩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줄 거 아니야. 3정보씩이 아니야. 이제 막 나눠줄 건데, 야, 봐봐. 다시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가 후진이 같은 지주들에게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3정보 9,000평을 초과하는 토지를 돈을 주고 매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후진이는 99만 1000평의 토지를 국가에 팔았어. 이제 국가가 이 토지를 막 잘게 쪼개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나윤이 같은 포장농도 땅을 받겠죠. 땅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가격이 설정될 거 아니야. 땅 가격은 생산량의 150%. 그 땅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150%를 이게 땅 가격이야. 이거를 일시불로 납부하라 그러면 납부할 수 없으니까 분할 납부, 할부, 5년간 분할 상환. 예를 들어서 나윤이가 받은 땅 이게 1년에 쌀 생산량이 100가마야. 1년에 100가마. 자, 그러면 땅 가격이 얼마라고요? 생산량의 150%. 100가마의 150%는 그렇죠. 150가마죠. 이거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1년에 몇 가마씩? 30가마씩. 그러니까 1년에 쌀이 100가마 나오는 땅을 받고 5년 동안 매년마다 30가마씩 내면 이 땅은 나윤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가 지주들보다는 이 가난한 농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자료가 나옵니다. 농지개혁법 자료. 보시면은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한 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즉 이게 뭐야? 토지 소유에 뭘 정한 거죠? 네, 상한선, 맥시멈을 정한 거야.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가 사들인대. 유상 매입. 그리고 농민들에게 분배받을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 생산량의 150%. 이거를 5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라는 방법으로 유상 분배하겠다는 거야. 그 땅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눠내라. 유상 분배. 자, 이런 농지개혁은 어떤 결과 가지고 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90만 평, 900만 평의 땅을 가진 후진이 같은 지주들은 존재할 수가 없죠. 식민지 주주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나윤이 같은 소작농에게 가는 거야. 농민 중심의 토지가 실현되는 거야. 농민 중심. 이제 진짜 땀 흘려서 일하는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윤 같은 소작농은 뭐가 되는 거야?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는 거죠. 자영농이 증가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뭔 준다는 거죠? 그죠? 자영농이 는다는 말은 자기 땅 없이 남의 땅 빌려 사는 소작농은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결과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잘 나와. 이게 딱 자료로 나오고 다음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개혁에 대한 뭐 내용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뭐는 늘고 이걸 보고 여러분이 농지개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죠? 뭐는 늘죠? 자작지는 늘고 있죠. 그리고 뭐는 줄어요? 소작지는 줄고 있죠. 자작지가 는다는 건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영농이 증가한다는 거고 소작지가 준다는 건 남의 땅을 빌리는 소작농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 가지고 오는 건 농지개혁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실제로 6.25 이 농지개혁이 실행된 게 50년 4월이에요. 6.25 전쟁 터지기 2달 전이야. 이때 이제 김일성이 전쟁 일으켰을 때 남한 농민들을 선동했던 명분이 내가 너희들도 남한 농민들아 난 너희의 해방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북한 농민들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땅을 나눠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렇게 땅 나눠주겠다 그러면 남한 농민들이 장군님 사랑해요 막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걸? 다 도망가 버리네. 왜? 이미 농민들은 뭘 받았지? 내 땅을 받았지. 땅을 받은 순간 농민들 눈에 김일성이 뭐로 보여? 해방자가 아니라 35년 만에 겨우 내 땅이 생겼는데 그 땅을 빼앗으러 온 빨갱이 새끼로 보인단 말이죠. 이래서 남한 농민들이 정부의 편을 들어서 똘똘 뭉쳐서 북한이랑 싸운 거야. 이거 만약에 실행되지 않았다면 나라 망할 수도 있었어요. 이때 진짜 다 아마 북한 넘어갔을 거야 농민들은. 근데 이 개혁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지주의 토지를 미리 처분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농지개혁이 법이 만들어진 건 49년 6월이에요. 법이 만들어진 건. 근데 이게 실제로 시행된 건 50년 4월이라고 그랬죠. 약 한 10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진짜로 로얄층 지주들, 진짜
정부 요인들과 형동생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미리 들은 거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랑 형동생하는 사이야. 그날도 막 형님 제술 한잔 받으시고 제 입에 금송아지가 막 이러고 막 바치고 있는데 얘가 주변을 물리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대. 그 말해. 동생 땅 얼마 있지? 저 한 500만 평쯤 있죠? 1000만 평 있죠? 잘 들어. 조만간 국가에서 농지개혁을 시행할 거야. 그리고 이 농지개혁을 시행하게 되면은 삼정보 9,0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에게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여러분 유상매입은 유상매입인데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저가로 매입을 하고 심지어 그 최저가로 매입할 때 돈도 준 게 아니야. 뭘 주냐? 이걸 줍니다. 지가증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지주들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받고도 최저가를 받아야 되고 그 최저가의 가격마저도 현금이 아니라 지가증권으로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바꿔주겠다는 종이 쪽까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지금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고급 정보를 들은 지주예요. 주변에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몇몇 지주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듣고서 토지를 미리 처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지가증권 이야기했죠. 이걸 받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주들, 땅을 판 지주들이 이걸 받았을 거 아니야, 지가증권을. 이게 제대로 현금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농지개혁이 시행된 게 50년 4월이야. 그리고 농민들, 이제 뭐 수진이가 지주들한테 수진아, 너가 국가에 판 땅 99만 1000평 이거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 힘드니까 지가증권 주고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게 이러는데 2달 뒤에 빠바방뻥 6.25 터진 거야. 수진아, 나라가 전쟁 중이야. 돈이 없어. 나중에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증권을 현금화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주가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패했다는 거야.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는 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가 중에서 지주 출신의 재벌이 있다? 자본가가 있다?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렇게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실패해서 지주들이 자본가로 업글됐는데 실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대부분 다 산업자본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변형된 게 아니라. 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1년의 과정과 반민특위 농지개혁 봤어요. 다 독립주제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자체도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과 반민특위 이거는 단독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 특히 농지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자료들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63번 프린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수능 모의고사 하는 검에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